네, 계속해서 레이놀즈 이동 정리를 질량 보존식에 적용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식은 다 사실은 유도를 했으니까 추가되는 건 없는데요. 이 레이놀즈 이동 정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식, 즉 B와 C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에서 질량 보존은 요 B가 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B의 값을 나타내는 베타는 뭐 당연히 1이 되겠죠. M을 M에 대해서 이제 M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단위 질량당 값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보존식 DT분의 DM은 시스템에서의 값이니까요. 캐피탈 DT분의 D에다가 인테그랄 작은 DM들을 모음값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모음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값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당연히 이용이 돼야 되겠죠. 질량은 보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이 레이놀즈 이동 정리에 의해서 이 고정된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으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에다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을 더해주고 빼주면 그 값이 곧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시스템에서의 질량 변화율을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라그랜지안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요 식은 뭐냐면 오일러리안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 적은 겁니다. 컨트롤 볼륨이 물론 뭐 아직까지 고정됐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 변화율에다가 컨트롤 볼륨의 서피스인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은 빼주고 나가는 질량의 변화율은 더해줘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 오일러리안은 오로지 컨트롤 볼륨 입장에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 만약에 이제 이 컨트롤 볼륨이 고정돼 있다면, 즉 DV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고정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는다면, 그럼 이제 이 로만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지 DV는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항은 뭐 큰 변화가 없죠. 그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컨트롤 서피스의 표면에 작은 DA를 잡아요. 거기에 속도 벡터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을 취하면 이 단위 시간당 이 DA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럼 단위 시간당 요 최적을 V 곱하기 DA로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density를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나간 혹은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바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간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에 1차원이라면 이 첫 번째 항은 상관이 없죠. 이 출입에 관한 문제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건 고정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이야기니까 출입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쪽 아니면 들어오는 쪽에 I번째 입구에서는 동일한 로와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니폼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속도와 덴시티를 갖고 있다면 나가는 질량 요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들어온 질량 요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스테디한 상태는 어떤 걸 스테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 우리가 항상 표현하는 건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값, 컨트롤 볼륨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요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요 값이 0이라면, 요 값이 0이라면 요것만 남겠죠. 얘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고정된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이, 질량 유량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스테디 상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이 똑같으면 이 내부의 질량이 바뀔 리가 없겠죠. 그래서 뭐 달걀 문제는 달걀 문제인데 시간에 따라서 이 컨트롤 볼륨에서 이 값이 변화가 없다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으면 컨트롤 볼륨에서 이 값이 변하지 않겠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1차원으로 표현하자면 요 값이 없이 요 두 값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죠. 즉 나간 질량이나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유랑 금방 말씀드렸듯이 로 곱하기 A 곱하기 V가 질량유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M-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간을 곱해주면은 그 시간 동안에 들어온 질량, 그 시간 동안에 나간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상 상태라면 이 M-이 0이 돼야 돼요. 즉 나간 질량하고 들어온 질량이 뭐 여기 왜 i가 똑같이 붙어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요 i는 덤이죠.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혹은 1부터 m까지 반복해서 이 출구가 몇 개인지 그 개수만큼을 전부 더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 i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압축성이라면 딱 요 식에서 봐야 되겠네. 요 식에서 볼까요? 비압축성이라면 이 값이 저절로 0이 돼요. 그리고 요 덴시티로도 요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일정한 값이 콘스탄트 하니까요. 비압축성은. 그럼 양변에 요게 일단 0이고 이게 0이고 로가 콘스탄트 하니까 양변에 로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값이 어떻게 되냐면 로가 콘스탄트인 거죠. 그럼 뭐 똑같은 이야기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가 0인 거죠. 그럼 이제 식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최적 유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아니죠. 요 식에서 요 값이 0이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가 0이니까요. 그리고 이 로 아이들은 전부 콘스탄트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의 로를 이제 나눠주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요 식에서 인테그랄 기호로 표시하면 요 식이고 1차원 출입이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A 곱하기 V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유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잘 안 났어요? 한참 앞이어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여기 유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량, Q. 그 면적 곱하기 속도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걸 면적 곱하기 속도한 걸 유량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었어요. 앞서서도. 그래서 요 면에 A라는 면에 걸쳐서 속도가 일정하다면 그 일정한 속도에다 그냥 A를 곱해주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겠다. 요렇게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요 DA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속도 V가 노멀 방향의 속도가 달라진다면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콘스탄트하다면 V로서 콘스탄트하다면 그냥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유량 혹은 요 유량을 전체 면적 A로 나눠주면 당연히 평균 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평균 밀도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 뭐 인컴프레시블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요 전체 면적에 걸쳐서
density가 다 다를 거잖아요. DA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DA를 잡은 데다 롤을 곱해준 다음에 그걸 전부 합쳤을 때 평균값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같아지게 만드는 그 평균값이 바로 평균밀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무게중심 구할 때도 이런 비슷한 식을 이제 다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레이놀즈 이송 정리를 다소 복잡한 선형 운동 양식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보존되는 그 물리량이 뭐냐면 캐피탈 B가 뭐냐면 M 곱하기 V 벡터예요. 이건 벡터. 이 볼드체로 쓰면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M, 이렇게 볼드가 아닌 걸로 이탈릭체로 적은 건 전부 스칼라 양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요 베타는 또 그렇지도 않네요. 요 베타는 또 저기입니다. 벡터량이 되겠죠. 단위 질량당 B의 값이니까 벡터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속도 V가 돼요. 뭐 MV가 나타내는 이 운동량의 단위 질량당 값이니까 당연히 B가 될 거랑 V가 될 거란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값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뭐냐면 시그마 F, 힘이 되겠죠. 결국 운동량 보존식을 나타내는 식, 즉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변은 뭐 그냥 힘의 합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좌변이 이제 우리가 레이놀즈 이동 정리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려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건 시스템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힘을 가하더라도 시스템에 있는 유체 덩어리들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고정되어 있는 위치,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전혀 엉뚱한 값을 요 값인데요. 전혀 엉뚱한 값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컨벡션 텀들을 더해주거나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올러리안 관점에서 봤을 때 운동량의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dv 여기 dv의 v는 뭐냐면 볼륨을 나타내요. 그 작은 유체 덩어리를 잡았을 때 그 볼륨이 나타나는 게 dv가 되고 롤을 곱해주면은 그 작은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질량이 되죠. 그 질량이 갖고 있는 속도를 곱해주면 그 작은 유체가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돼요. 그 작은 운동량들을 컨트롤 볼륨 전체에 거쳐서 더해주게 되면 컨트롤 볼륨 전체의 운동량 B가 되는 거죠. 시스템에서의 B가 아니고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B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단위 시간당 변화하는 값이 바로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이 레이놀즈 이동 정리에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항은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컨트롤 서피스 말고 다른 데로는 나갈 수가 없죠. 내부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컨트롤 서피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서피스의 작은 면적 DA를 잡아요. 그리고 V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을 취하면 뭐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갔더라도 결국 나간 건 요 높이만큼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을 곱해주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 DA라는 면적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노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래서 요 면적에다가 요 거리를 곱해준 거니까 단위 시간당 나간 체적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이 DA라는 작은 면적을 통해서 나간 체적이 됩니다. 그게 덴시티를 곱해주면 요 DA를 통해서 나간 질량이 되겠죠. 질량이 돼요. 거기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질량의 속도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 작은 면적 DA를 통해서 나간 운동량이 되는 거죠. 운동량.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했으니까.
운동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동량, 나간 운동량들을 전부 더해주면은 네트로 나간 양이 들어오겠죠. 요 내적에 의해서 VR 내적 n에 의해서 들어온 값들은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요. 노멀 벡터는 DA가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값들은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고 속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니까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트로 나간 질량을 나간 운동량이 여기에 이 두 번째 항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 컨트롤 볼륨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정돼 있다면 요 식은 요건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로 곱하기 v만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로 곱하기 v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1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떤 출입구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요 DA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인지 변하지 않는다면, 즉 몇 개의 출입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출입구에서는 속도나 밀도나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닷을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네트로 나가는 질량 유량을 m.cs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가는 것끼리 전부 더해주고 들어오는 놈들을 전부 더해주면 그 차이만큼이 결국 네트로 나간 양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검사체적이고 그리고 1차원 출입이라면 뭐 1차원이라고 그냥 표현하면은 조금 혼돈의 여지가 있는데요. 1차원 출입이라면 그냥 이렇게 인테그랄 기호 대신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컨트롤 볼륨이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요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힘을 가해주게 되면 나간 운동량이 들어온 운동량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온 물질들은 이 시그마 F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간 운동량들은 시그마 F를 받은 애들이니까 나간 애들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큰 놈이 나가고 작은 놈들이 들어오니까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값은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요 두 값은 같아야 됩니다. 들어온 운동량이나 나가는 운동량이나 시그마 F가 0이라면 들어온 운동량이나 나가는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스테디하고 시그마 F가 양수라면 나가는 운동량이 더 많아야 돼요. 들어온 운동량이 작아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좌변이네요. 좌변에 대한 이야기. 먼저 압력에 의한 힘을 살펴볼 거예요. 압력에 의한 힘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사 체적에 작용하는 힘은 이 고체 물체가 금사면에 의해서 절단된 곳에서 작용하고 또 압력 유체 주위에 받는 압력에 의해서 힘을 받고 혹은 점성 응력에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기 중에 놓여 있다면 사실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똑같겠죠. 대기압에 의해서 받는 힘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별도의 압력을 받는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이 PA가 사방에서 똑같이 작용을 한다면 요 값은 net force가 0이 될 거예요. 0이 될 거지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다른 압력들이 일부분씩 작용을 하고 있다면 시그마 F는 결국
이 대기압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게이지 압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란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dA 벡터, dA 벡터는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는 건데 압력은 항상 안쪽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노멀 벡터로, 즉 이걸 뚫고 나오는 방향이, 표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방향이 바로 마이너스 m 방향이에요. 거기 압력을 곱해주면 그 방향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의 압력을, 면적을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기압에 의해서 받는 힘은, 즉 유니폼 프레셔에 의해서 받는 힘은 그냥 PA를 면적에 대해서 곱해주고 그 노멀 벡터 방향의 성분으로 취해서 전부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기압에 의해서 받는 힘은. 근데 그 외의 압력에 의해서 받는, 물속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뚫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압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는 이 대기압에 의해서 받는 힘은 빼고요. 요건 저절로 0이 되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P-PA는 게이지 압력이잖아요. 요 게이지 압력에 대해서만 면적을 곱해줘서 전부 더해주면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압력의, 대기압 외의 압력에 의해서 어, 작용하는 힘들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은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마찰이 없을 때, 마찰이 없는 경우에 이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 보존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예, 콜드 플로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마찰이 없는 경우에 결국은 정상 상태에서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된다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거든요.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아무튼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약 조건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마찰이 없는 유체 유동에서 적용이 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모든 유체는 점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시드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건 우리들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이 베르노이 방정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베르노이 방정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 컨트롤 볼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여기까지는 이미 봤었어요. 이꼴 제로, 좌변 이꼴 제로라는 거. 요시까지는 이미 봤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컨트롤 볼륨을, 어떤 컨트롤 볼륨을 잡냐면은 이 작은 작은 DV 하나가, 요 전체가 DV예요. 이 작은 DV 하나가 전체 컨트롤 볼륨인 거예요. 이 DV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DV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요거 하나가 컨트롤 볼륨 전체예요. 요 작은 DV 하나가 컨트롤 볼륨 전체예요. 그러면 요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더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정된 컨트롤 볼륨이라면 이 DV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로 나가는 질량 유량을
M'이라고 그러면 D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트로 나가는 질량유량을 DM-이라고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차이를 DM-이라고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DM-M'은 로 곱하기 A 곱하기 V니까요. 이쪽이 면적이 크고 이쪽이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의 차이도 있죠. 그럼 뭐 속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 unsteady term은 요건 냅두고 dv를 캐피탈 A 즉 단면적 곱하기 ds 요 높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dv를.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밸런스를 이루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었던 게 뭐냐면은 선형 운동량 보존식이에요. 선형 운동량 보존식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요만큼이 우리가 앞서 봤던 선형 운동량 보존식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한 2페이지 좀 많이 지나가야 돼.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게 선형 운동량 보존식이잖아요. 똑같은 식이죠? 네, 똑같은 식입니다. M 1차원 출입까지 이야기를 했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작은 컨트롤 볼륨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고 그게 1차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작은 dv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rho v, 요 v는 속도예요. 이 rho하고 요 dv가 곱해져서 질량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요건 속도까지 곱해져서 요 작은 dv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네트로 나가는 운동량의 변화율은 그냥 dm.v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시그마 F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최적력과 표면력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최적력과 표면력 중에서도 이 표면력이 프레셔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압력에 의한 힘은 존재를 하게 되지만 이 그러니까 이 점성에 의한 힘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전제 조건 자체가 마찰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최저력은 중력에 의한 힘이니까요. 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이 힘을 DW라고 그런다면 이 DW의 사인 세타만큼이 바로 이 S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 돼요. 나머지는 이 방향이죠. 노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요 성분, 요 DW를 요쪽과 S 방향 성분하고 노멀한 방향의 성분을 나눈다면 S 방향 성분만 끄집어내면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DW라고 표현된 건 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니까요. 요 감마가 로 곱하기 G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 곱하기 DS를 하면 요 최적이 되고요. 그게 로를 곱해주게 되면 이 최적이 갖고 있는 질량이 돼요. 거기다 그래비티를 곱해주면 질량에 의해서 받는 힘이 되겠죠. 그 중에서 S 방향 성분이니까 사인 세타가 곱해지게 되겠죠. 근데 기하학적으로 ds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냐면 ds 곱하기 그 사인 세타는 뭐냐면 dg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dz. 그러니까 요 면의 중심하고 요 면의 무게 중심이 얼마나 높이 차이를 이루고 있는지가 바로 dz라고 디파인을 한 값입니다. 그리고 프레셔에 의해서 받는 힘은 여기 면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 플러스 DA가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P 플러스 DP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면에서는 A가 단면적이 A고 그리고 압력이 P가 작용을 하죠. P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합력을 구해보면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 힘의 크기는 결국 마이너스 A 곱하기 dP, 즉 요 단면적에다가 이 둘 사이의 압력 차이를 곱해주면 결국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네트 폴스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합력은 이 최정력과 표면력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 값은 어떤 값하고 같아야 되냐면은 요 값하고 같아져야 돼요. F 이꼴 MA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F 이꼴 MA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 항을 이제, 요게 이제 미분이 곱에 대해서 미분이 돼 있고, 이것도 이제 곱에 대해서 미분이 있으니까 그 각각을 이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로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V는 그대로 적어주고, V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로는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미분을 해준 결과입니다.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값하고 요 값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요렇게 나타내죠. 뭐 양변의 로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이미 다 한 거죠. 이미 하고 나면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을 이제 음함수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건 S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 S1, S2에 대해서 프레셔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리고 그 S1, S2에서 V에 대해서도 적분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래 것, 위 것이 같은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의 압력값이 되고, 그 위치에서의 속도값이 되고, 그 위치에서의 위치값이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S에서의 Z값, C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을 하면 요 앞에 두 값은 콘스탄트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로하고 P하고 릴레이션이 사실은 있잖아요. P 이꼴 로 RT로 주어지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분식으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나머지 값들은 적분한 값들이에요. 정적분한 값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스테디하다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스테디한 경우니까, 스테디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첫 번째 항은 0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인컴프레시블 하다면, 비압축성이라면 두 번째 항도 간단하게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P는 로알티인데 원래 이 로가 프레셔에 인디펜던트 하다면 로분의 1이 이 적분기호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dp만 적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P2-P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 상태이고 비압축성 유동이라면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원래 식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로분의 1 P2-P1이 되겠죠. 그래서 서브스크립트가 2가 붙어 있는 놈은 2 붙어 있는 놈끼리 모으고, 1이 붙어 있는 놈은 1이 있는 놈끼리 모으면 그 값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이 붙어 있는 놈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서도 P1은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서브스크립트 1이 붙어 있는 값들을 다 빼주게 되면, 다 더해주게 되면 이제 1이 있는 애들하고 2가 있는 애들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값이 같아져야 되죠.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에서 그 세 항의 값이 일정하려면 콘스탄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번, 2번을 임의의 점으로 잡은 거잖아요. 어떤 위치인지 특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지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항들은 전부 어떤 차원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원으로? 에너지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그냥 에너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떤 에너지? 단위 질량당 에너지의 차원으로 모든 항들이
서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 관계식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했냐면은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구했어요.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었고, 이상화된 에너지 관계식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고지순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태라서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그랬지. 결코 이게 아주 좋은 상태라서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일이고요. 이건 1에서 2까지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해준 일도 가역적인 그런 압력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일이 압력에 의해서 하는 일 자체가 아주 천천히 뭐 그럴 일은 사실 없지만 천천히 일어나서 리버스블 했다고 가정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적은 거죠. 여기 무시한 거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점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점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열전달이 생기는 걸 무시했고요. 그리고 축일도 무시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점성을 무시하지 않으면 저절로 열전달에 의해서는 열전달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성 소산으로 없어지는 에너지는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은 열 에너지로 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파이프에서의 그 온도를 유량을 측정할 때 상류와 하류 사이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측정하기도 합니다. 뭐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요.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렇게 측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점성소산이 없다면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전달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열전달이 아예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뭐 에너지 앞에 에너지 이야기할 때는 사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압력 에너지가 포함됐고 내부 에너지가 빠졌죠. 빠졌습니다. 뭐 그걸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보존식에서 단위 질량당 그 에너지를 표현했을 때 압력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압력은 지금 압력 1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압력 1에서부터. 그러니까 압력이란 건 뭐냐면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유체가 운반하는, 유체가 전달하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체 자체가 갖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압력이 높더라도 뭔가 에너지가 높은, 물론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유동 자체의 에너지가 높진 않거든요. 압력은 다른 일을 할 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프 속에 높은 유량, 높은 압력을 갖고 있는 유체가 흘러간다면 그 구멍을 퍽 뚫어주면은 밖으로 일을 해주게 되죠. 즉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는 일을 해주게 되지만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여기 두 번째 운동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포텐셜 혹은 위치 에너지. 이건 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고요. 유체의 위치가 중력에 대해서 높은 곳에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열 전달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내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이 열 전달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건 무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스카시티도 무시를 했다.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성립되는 에너지 보존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점성소산 포함하고 그리고 열 전달 때문에 생기는 내부 에너지 포함하고 그리고 샤프트 포스, 샤프트 워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세 가지를 이제 무시했으니까 요 세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식. 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에너지 보존식.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 이 에너지 보존식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일단 정상 유동에서 작용이 돼요. 정상 유동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성 유동에서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게 콘스탄트하다고 벌써 이야기하고 이끌어낸 식이잖아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에 적용이 됩니다. 즉 유체 자체가 압축성이라고 할지라도 마흔한 바가 0.3 이하라면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비시드한, 즉 마찰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고요. 사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마찰이 있더라도 대충은 맞는다고. 대충 맞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오차는 있다는 걸 공학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자랑스러운 기계공학자가 마찰 손실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단일 유선을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식에서 보면 요 빨간색 칠이 돼 있는 부분은 벽면 근처에서 이 마찰 손실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밸리드하다. 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머지 흰색 부분, 요로 지나가는 부분이나 요로 지나가는 부분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베르노이 방정식은. 근데 요 위로 지나가는 유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아래쪽을 속도가 똑같다면, 속도, 온도 다 똑같다면 위로 지나가는 유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아래쪽을 지나는 유체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위로 지나간 똑같은 조건이면 위로 지나가면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 유체 덩어리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요 위에 지나가는 유체 덩어리하고 아래쪽에 지나가는 유체 덩어리는 그 값이 다르겠죠. 어느 쪽이 더 크겠죠? 위쪽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일 유선을 따르는 유동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비회전 유동이라면 단일 유선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비회전 유동,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들은 대부분 회전 유동입니다. 꼭 로테이팅 플로우만 회전 유동이 아니고요. 그 정의에 의해서 볼티시티가 대부분 유동이 볼티시티가 0이 아니에요. 벨라시티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반드시 볼티시티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비회전 유동이 아니라 회전 유동이 됩니다. 로테이팅 플로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고체 주변에서는 무마찰 유동이라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뭐 공급을 해주거나 이게 어 이게 뭐야 터빈 그러니까 수차라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하면 여기에 있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얘가 흡수하겠죠. 그 흡수한 에너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기 발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전기 발전하는 데 사용을. 아니면 아 이게 이제 프로펠러 같으면 에너지를 더 공급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 갖고 있는 요 세 에너지의 합보다 여기서 갖고 있는 세 에너지의 합이 더 크겠죠.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면 프로펠러라면. 근데 만약에 얘가 터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기 에너지가 더 크고요. 그 에너지를 얘가 뺏어오는 게 되고 유체의 에너지를 뺏어와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유체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도 적용이 되고 뒤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그 콘스탄트가 앞하고 뒤는 서로 다른 콘스탄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이 화력에 의해서 불을 땜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온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온돌학회에서도 부회장을 맡고 있죠. 온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바로 지나가는 온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을 떼게 되면 이 유체 덩어리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더 큰 콘스탄트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여기도 에너지 공급 또는 뺏어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죠.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벽면 근처에서도 적용을 할 수 없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요 이 불을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나서의 에너지 상태는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유선을 따라서도 요 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요 흰 부분에서도 만족을 하지만 유선을 따라가면서 같은 유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 아래쪽하고 위쪽은 같은 콘스탄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만약에 위치가 같다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위치가 같다면 어, 요 세 번째 요 세 번째 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양변에 로를 곱해주고요. 로를 곱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로g 곱하기 z는 양변이 같은 값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빼주게 되면 압력에 관해서 요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 전부 압력의 차원으로 적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체가 쭉 1에서 2 상태를 통해서 흘러가다가 어떤 경우에 스태그네이션이 된다면, 즉 속도가 0이 된다면, 그 유선상을 흘러가다가 속도가 0이 된다면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은 압력 에너지로 모이게 돼요. 그 압력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압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체압이다. 혹은 토탈 프레셔다. 이렇게 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 두 개 합친 값을 요게 우리가 열역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압력은 요 P1, P2밖에 없어요. 요거는 동압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체가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에너지를 압력의 차원으로 표현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건 동압 혹은 영어로는 이제 다이나믹 프레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두 압력을 전부 합친 걸 토탈 프레셔,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같다면 아니면 위치를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1과 2가 있다면 이렇게 정압과 동압의 합, 토탈 프레셔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위치 에너지가 같으니까요. 양쪽 1번이나 2번이나. 그래서 이 토탈 프레셔를 다시 정체가 됐을 때, 즉 속도가 0이 됐을 때의 압력과 같기 때문에 정체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밑에 그림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이에요. 즉 에너지 구배선입니다. 에너지 구배선. 영어로 EGL,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요 앞선 식에서 요 식을 양변의 그래비티 G로 나누어 줘서 모든 항들을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한 게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압력이나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의 값이 H0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합이 H0를 넘을 수는 없어요. H0보다 이 마찰 손실 때문에 H0보다 작아질 수는 있지만 H0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통상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들도 해야 될 건데요. 이 파이프의 굵기를 보통 그냥 같은 직경의 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1번 상태나 2번 상태에서 파이프의 굵기가 다르지 않아요.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보통 같은 굵기의 파이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속도나 이 속도나 전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얼핏 생각해서 이제 이게 직경이 같더라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위치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더 작을 거다. 그럼 여기 유속이 더 작을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운동 에너지는 바뀔 수 없어요. 여기 지나가는 질량 유량이나 여기 지나가는 질량 유량이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직경이 같다면 같은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같은 속도를 가지면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대신에 어떤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냐면은 압력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압력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펌핑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여기 압력을 높여주잖아. 왜냐하면은 같은 직경의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면서 압력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게 되거든요. 위치 에너지는 계속 더 커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똑같죠. 운동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 줘야 되는 위치 에너지만큼 압력 에너지를 더 공급해 주는 게 바로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직경인 경우에는 이 에너지 구배성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같으니까 2지분의 V 제곱은 1번 상태나 2번, 여기서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파이프의 직경이 같다면 얘도 같다는 이야기죠. 파이프의 직경이 같다면 얘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수력 구배선,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이 유지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요 값이 이 두 값의 합이 1번 상태보다 2번 상태에서 더 커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직경이 더 넓어졌죠. 더 커졌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는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압력 에너지는 저절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 경우는 압력 에너지뿐 아니라 위치 에너지도 커져야 되니까 다른 이야기인데요. 같은 레벨에 있다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압력 에너지가 커지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